핵융합, 인류의 에너지 불안정성에 대한 해답이자 우주여행의 열쇠, 전 인류를 위한 외침입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 전기요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약 75년째 바로 코앞에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기술이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지, 그리고 왜 거의 모든 것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학, 경제, 환경 등 그 영향은 끝이 없습니다. 이 기술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주된 폐기물은 비활성 헬륨가스이고 매우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멋진 헬륨 풍선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핵융합은 화석연료보다 킬로그램당 거의 400만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 물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연구, 실험용 원자로에도 불구하고 핵융합은 여전히 전력망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전 세계 물리학 커뮤니티는 필요한 기술적 돌파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협력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제열핵실험로, 즉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이터. 현재 프랑스 남부의 생폴레디랑스에 세계에서 가장 큰 토카막 핵융합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이터를 통해 전 세계 과학자들은 핵융합을 정말로 눈앞에 두고 실현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2035년쯤에요. 미래의 에너지죠. 지난 수십 년 동안 핵융합은 우리 인간에게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임이 증명되었지만 우주 전체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태양 등 별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의 간접적인 원천입니다. 수천만 년 전 식물에 의해 저장된 태양 에너지가 담긴 화석 연료부터 태양의 복사 에너지로 움직이는 물의 순환을 이용하는 수력발전소까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화된 헤드라인과 캐치프레이즈와는 달리 물리학자들이 이티어와 같은 원자로에서 이루고자 하는 핵융합은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과는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태양의 핵융합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우아합니다. 수소 동위원소인 경수소의 원자핵, 즉 원자핵의 양성자 하나만 있고 중성자는 없는 프로튬의 원자핵이 서로 융합하여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를 가진 수소 동위원소인 중수소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양성자 중 하나가 중성자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두 개의 자유로운 양성자는 서로 융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 안에서도 전자기력이 매우 강해서 두 양성자가 충돌하더라도 서로를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한 핵력이 이 두 양성자 중 하나가 바로 충돌하는 순간 베타 플러스 붕괴를 일으키게 하면 강한 핵력이 전자기력을 이기고 핵을 결합시켜서 중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베타 플러스 붕괴는 동시에 양전자와 중성미자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의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우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태양 중심의 양성자는 융합할 파트너를 성공적으로 찾기까지 평균 90억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PP 연쇄라는 일련의 빠른 사건들이 촉발됩니다. PP 연쇄라니 정말인가요? 추가된 중성자와 강한 핵력 덕분에 새로 형성된 중수소액은 또 다른 자유양성자와 융합하는데 단 4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그 결과 헬륨3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2개의 양성자와 1개의 중성자를 가진 헬륨 동위원소입니다. 네, 수학적으로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평균 대기시간이 400년으로 첫 번째 단계에 비하면 여전히 꽤 빠른 편인데 2개의 헬륨3핵이 서로 만나 융합하여 2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를 가진 헬륨 동위원소인 헬륨4가 됩니다. 그리고 네, 수학적으로도 맞지만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2개의 양성자가 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양성자들이 태양의 플라즈마로 다시 튕겨나가서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즉, 90억 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적어도 지금의 우리 태양에서는 이 헬륨4는 그냥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가만히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약 50억 년 후에는 더 이상 충분한 수소가 남아있지 않아서 중력을 버틸 만큼의 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태양의 핵이 붕괴되고 압축과 열이 증가하면서 헬륨도 융합을 시작하게 됩니다. 3중 알파 과정이라고 불리는 현상에서 태양은 베릴륨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탄소, 마지막으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태양은 그 이후로 계속 반응을 이어갈 만큼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양은 외부층을 벗어던져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 이후에는 백색 외성이라는 빛나는 탄소와 산소 덩어리가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보다 최소 8배나 더 무거운, 즉 꽤 큰 별들은 계속해서 반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별들은 산소를 융합해 실리콘과 철을 만든 뒤 초신성 폭발로 터질 수 있습니다. 양성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플라즈마 수프는 태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만 그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세제곱센티미터당 150g이라는 밀도를 가진 태양의 핵은 고체 납보다 10배 이상 더 조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력이 충분한 양의 양성자들을 가까이 모아 핵융합이 일어나게 합니다. 비록 그 첫 단계가 90억 년이 걸린다 해도 말이죠. 핵공학자들에게는 90억 년이라는 시간이나 지구 질량의 33만 배에 달하는 질량 같은 사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 정말 강력한 자석을 사용해야 하고 약한 핵력 없이도 쉽게 융합하는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ITEA와 같은 토카막 원자로는 중수소와 3종수소를 사용합니다. 3종수소는 양성자 1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무거운 수소 동위원소입니다. 또한 태양만큼 연료를 밀집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입자들이 충돌할 때 서로 융합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도록 연료를 훨씬 더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1억 5천만 켈빈으로 태양 중심부보다 10배 뜨겁다는 뜻입니다. 이 장치는 중수소와 3중수소를 사용할 때 태양처럼 헬륨4를 만들고 나머지는 높은 에너지의 자유중성자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놀라운 에너지 잠재력은 아인슈타인의 간단한 공식인 E는 mc 제곱과 같다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물질의 질량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별의 연료 1kg. 이 전체 pp 연쇄 반응을 거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각각 질량이 1.0078U인 4개의 프로튬 원자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 질량의 표준 단위로 총합은 4.0313U입니다. 헬륨4 원자가 만들어질 때쯤이면 우리는 약 4U만 남게 됩니다. 약 0.03U, 즉 처음 시작했던 질량의 약 0.7%가 사라진 것입니다. 연료 1kg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7g을 잃은 셈입니다.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값을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대입해보세요. 그것은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인데 빛의 속도는 거의 초당 3억 미터입니다. 그 결과는 무려 6.4 곱하기 10의 14 제곱줄이라는 상상도 못할 에너지가 됩니다. 그것은 대략 17만 7천 메가와트시로 콜로라도 볼더 같은 도시를 한 달 넘게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단 7g으로요. 더 효율적인 연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ITAS와 같은 토카막은 투자 대비 그렇게 큰 에너지를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계산을 적용해보면 겨우 93,700메가와트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볼더시를 약 3주 정도만 가동할 수 있는 양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발전소에서 연소되는 천연가스 1kg은 겨우 0.009메가와트시, 즉 9kWh의 전기만을 생산합니다. 이 정도 전기는 세탁기 3번 돌리거나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약 4시간 동안 굽는데 충분한 양입니다. 그래서 왜 핵융합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농담이에요.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라이먼 스피처는 일반적으로 민간 핵융합 연구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매터원 프로젝트를 핵융합 무기 연구에서 핵융합 원자로 연구로 전환하도록 촉구했고 그 결과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스피처 자신이 실제로는 아르헨티나 과학자인 로널드 리히터에게 영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1951년 3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후안 페로는 리히터가 원자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핵분열 원자로처럼 우라늄 원자를 쪼갠 것이 아니라 그는 수소에 제어된 핵융합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인구 1,600만 명의 작은 농촌 국가였던 아르헨티나는 극비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멜 프로젝트에서는 로날드 리히터가 같은 이름을 가진 파타고니아의 외딴 섬에 40피트 높이의 콘크리트 벙커를 지었습니다. 코르도바 실험실에서 화재로 많은 장비가 파괴된 후 리히터는 스파이들의 방해를 확신하며 페론 대통령에게 외딴 보호 장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리히터는 그 벙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께 4m짜리 콘크리트 외벽에 미세한 균열을 지적하며 쓸모없다고 선언하고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그 후 그는 섬에 있는 보조벽돌 건물 안에 핵융합로를 만들었고 1951년 2월에는 실제로 양의 에너지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소련 같은 초강대국들보다 훨씬 빨리 핵 융합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은 곧 사라졌고 과학자들은 리히터의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리히터는 도플러 확장, 방사선 판독, 초음파 탐지 등 다양한 측정값을 성공 근거로 제시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그의 데이터가 장비 오작동이나 오해석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위원회에 속한 엔지니어 마리오 방고라는 리히터의 가이거 계수기에서 들리는 클릭 소리가 중성자나 핵 방사선이 아니라 원자로에서 발생한 거대한 전기 스파크로 인한 전자기 간섭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관계자들이 리히터에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섬에 머물며 논문을 발표하거나 독립적인 과학자들의 방문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번도 자신의 실험 결과를 재현하지 않은 채 그는 원자로를 파괴하라고 명령했고 또 다른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를 이번에는 지하에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벙커가 파헤쳐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널드 리히터를 수억 페소를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사취하려는 사기꾼으로 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편집증에 시달리는 듯 보였고 실패한 실험을 자주 스파이와 사보타주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목표에 맞게 데이터를 계속 잘못 해석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3년 후 군사 쿠데타로 후안페론 대통령이 축출되고 새 정부는 리히터를 사기 및 국가자금 낭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잠시 수감된 후 대부분의 생을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서 보내다 199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원자로에 대해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케날제도에 있는 시설의 폐허는 오늘날까지도 볼 수 있으며 인근 바라로체에서 보트 투어가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합니다. 로엘 리히터와 프로젝트 휴멜에 약 5억 2,500만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실제로 순에너지 이득을 내거나 핵융합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라이먼 스피처에게 영감을 줬기 때문입니다. 천체물리학자 라이먼 스피처는 소위 핵융합론을 처음 접한 뒤 스키 휴가 중 리히터의 설계인 뜨거운 플라즈마를 자기장에 가두는 아이디어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대부분의 핵융합 연구와 실험용 원자로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이터의 원자로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플라즈마 도넛. 핵융합 원자로는 쿨롱 장벽이라고 불리는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양성자가 충분히 가까워져서 강한 핵력이 작용하여 전자기력에 의해 서로 밀려나는 대신 융합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태양은 이 장벽을 넘기 위해 양자 터널링이라는 중요한 꼼수를 사용합니다. 이는 물리학의 마술입니다. 기억하세요. 양성자는 원자 입자이지만 동시에 파동이기도 해서 그 위치가 확률적으로 결정됩니다. 파동함수가 장벽을 넘어 확장된다면 입자가 반대편에 나타날 확률이 0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 안의 일부 양성자는 그냥 무작위로 쿨롱 장벽을 순간이동하듯 통과해서 다른 양성자와 가까이 붙게 됩니다. 그래도 앞서 언급한 베타 붕괴가 없다면 두 양성자는 아주 짧은 순간만 단일 원자핵으로 존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양성자 하나가 정확히 맞는 순간에 중성자로 붕괴되면 그 양성자는 더 이상 짝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 핵융합이 가능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건 아시나요? 이 일이 일어나려면 90억 년이 걸릴 정도로 드뭅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으니 아실 겁니다. 태양은 엄청난 수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핵융합 덩어리입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다면 1.2 곱하기 10의 57제곱입니다. 즉 10이 뒤에 56개의 0이 붙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양성자의 손실입니다. 그리고 0이 많이 붙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양성자나 수십억 년의 시간도 없어요. 대신 물리학자들은 양성자들을 엄청나게 가열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양성자들이 양자 터널링 없이도 그냥 장벽을 뚫고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섭씨 1억 5천만 도나 드는 플라즈마를 실제로 어떻게 잡아둘 수 있을까요? 어떤 물질이든 즉시 기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라이먼 스피처가 로널드 리히터의 실패한 실험에서 매력을 느낀 부분입니다. 자석으로 플라즈마를 가두는 아이디어였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단순히 자석으로 고든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플라즈마 안의 입자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거의 초속 1360km, 즉 시속 약 300만 마일에 달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입자들은 매우 빠르게 관 끝에 도달해 벽을 기화시킬 것입니다.
해결책은 자석을 거대한 금속 도너처럼 고리 모양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자들은 원을 그리며 계속 돌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고리의 안쪽, 즉 도넛 구멍 안쪽에 있는 자석들은 바깥쪽에 있는 자석들보다 더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리 내부 자기장이 강해져 드리프트 현상이 나타납니다. 플라즈마의 양전하를 띤 양성자들과 음전하를 띤 전자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게 되고 고에너지 입자들은 다시 벽에 부딪혀 기화됩니다. 라이먼 스피처는 1951년 스텔러레이터를 발명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장치는 팔자 모형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기하학적 변화 덕분에 튜브의 안쪽을 따라 이동하던 입자들이 팔자 모양의 반대편 지점에서는 바깥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설계는 대규모로 만들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물리학자들은 플라즈마가 튜브를 통과할 때 비틀리도록 매우 뒤틀린 3D 자석을 사용하면서도 단순한 도넛 모양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스텔러레이터를 개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석들은 엔지니어링적으로 악몽과도 같으며 미세한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대신 또 다른 설계가 핵융합 연구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토카막입니다. 토로이드 또는 자기 코일이 있는 챔버의 러시아어 약어에서 유래된 토카막은 노벨상 수상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와 이고르 탐이 발명한 소련의 발명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물리학자는 자기 가둔 방식을 이용한 토카막 계획을 완전히 개발했고 그것을 소련의 최고위층, 즉 소련의 핵 연구 프로그램을 감독했던 라브렌티 베리아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호이몰더바첼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감독했습니다. 하지만 베리어는 이 아이디어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고 우리는 그에게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로널드 리히터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해 4월 소련 전기물리기기과학연구소의 드미트리 예프레모프가 이 또 다른 긴 이름의 연구소 소속인 그는 소련 원자폭탄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이고르 쿠르차토프의 사무실로 들이닥쳐 왜 아르헨티나에게 핵융합에서 뒤처졌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쿠르차토프는 베리아에게 연락했고 5월 5일에는 요시프 스탈린 본인이 토카막 제안서에 서명했습니다. 토카막은 단순한 도넛 모양을 유지하면서 플라즈마 자체에 강력한 전류를 흘려보내 자석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폴로이달 자기장이라고 불리는 원형 자기장이 생성되어 플라즈마가 나선형으로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입자들이 서로 다른 자기장을 고르게 통과하게 되어 원자로 벽에 부딪히지 않게 됩니다. 최초로 작동하는 토카막인 T1은 1958년 레프 아르치모비치의 주도하에 마침내 만들어졌습니다. 그해 소련은 제네바에서 열린 두 번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회의에서 핵융합 연구를 공개해 서방 물리학자들에게 이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이 설계는 대체로 무시됐습니다. 쇼의 주인공은 스텔러레이터였고 말장난이지만 진짜 별이었습니다. 토카막은 여전히 주로 소련 프로젝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68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 에너지 회의에서 아르치모비치가 그들의 T3 토카막 2000만 켈빈의 플라즈마 온도를 달성했고 10밀리초 이상 이를 가둬두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서방의 스텔러레이터 등 다른 설계보다 훨씬 앞선 성과였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과학자들은 리히터 주장 때처럼 이번에도 회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리히터와 달리 아르치모비치는 자신의 결과를 자신있게 내세웠고 영국 컬럼 연구소의 과학자 5명을 소련으로 초청해 자신의 팀의 연구를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1969년 컬럼 5나고 불린 영국 대표단은 몇 달 동안 모스크바에 머물며 소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핵융합 연구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스텔러레이터를 포기하고 토카막으로 몰려들었고 토카막은 오늘날까지도 이 분야의 자금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부문에서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가 현재 30억 달러의 자금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토카막 설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터의 무려 200억 달러에 달하는 건설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거대 프로젝트는 어떤 설계를 선택했을까요? 네, 당연히 토카막을 선택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뜨거운 플라즈마입니다. 점화 예정일이 2035년인 만큼 이터 태어나기도 전에 냉전의 긴장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위협이 끊임없이 들이우는 군비 경쟁 속에서도 미국과 소련은 1985년 제네바에서 열린 슈퍼파워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차이를 잠시 접어두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새로 취임한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처음 만난 자리였습니다. 두 지도자는 군사 프로그램과 핵무기에 대해 언쟁을 벌였지만 핵융합이라는 주제에서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과학 고문 예브게니 벨리코프는 국제 협력만이 이를 달성할 수 있다며 상사에게 강하게 주장한 공이 컸습니다. 공동 최종 성명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도자는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핵융합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1986년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공식 계획이 마련되고 쿼드리파르타이트 이니셔티브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미국, 소련, 일본, 그리고 당시 프랑스, 서독, 영국을 포함한 12개국을 대표했던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라톰로 구성되었습니다. 1987년 쿼드리파르타이트 이니셔티브 위원회는 비엔나에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본부에서 만나 외교적 세부 사항과 조직 구조를 조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름을 국제 열핵 실험로로 정했지만 곧 이 이름이 너무 길다는 것을 깨닫고 이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터는 라틴어로 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1988년에 과학적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파트너 국가에서 온 약 50명의 물리학자와 엔지니어 팀. 이 당시 서독이었던 독일 가르칭의 막스 플랑크 플라즈마 물리연구소에 모였습니다. 1990년까지 그들은 실험용 원자로 첫 개념 설계를 성공적으로 제출해 핵융합 기본 물리학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참가국들 사이에 극심한 적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과학자들이 인류 모두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들. 1992년까지 이트는 초기 단계였고 과학자들과 외교관들은 낙관적으로 계획을 문서화하며 수치를 이리저리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은 그 계획들을 수십억 달러의 예산, 예측할 수 없는 국내 정체, 그리고 긴장된 국제관계가 기다리고 있는 현실 세계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 큰 난관은 1998년에 찾아왔습니다. 약 6년 동안 원자로의 최종 설계를 완성한 후 공학 설계 활동 팀이 비용을 공개했습니다. 100억 달러라는 금액에 미국 의회는 기겁한 듯한 반응을 보였고 1999년에 미국을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철수시켰습니다.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이틀의 예산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남은 세 회원국은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 일본, 그리고 당시 EU와 15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로톰, 그리고 캐나다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핵융합 에너지 첨단 토카막을 위한 이터피치로 알려진 훨씬 더 축소된 설계를 내놓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긴 했지만 팀은 핵심 과학적 목표는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오늘날 이터가 따르고 있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지 선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비록 고등학교 역사책에서 크게 다뤄지진 않지만 이는 현대 과학사에서 가장 극적인 외교적 교착 상태로 발전했고 당시의 주요 지정학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곳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근처의 클레링턴, 스페인 바르셀로나 근처의 반데오스, 프랑스 마르세유 근처의 생폴레드랑스에 위치한 카다라슈 캠퍼스, 그리고 일본의 로카슈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후보지들은 각자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제안한 클레링턴 부지는 바로 옆에 달링턴 3중 수소 제거 시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국내 원자로인 캔두 원자로는 중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산물로 3중 수소를 생산합니다. 3중 수소는 희귀하고 방사능이 있지만 이태는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해 클레링턴이 적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근처 부지도 기존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대형 심해 항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프로젝트의 물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제안한 부지는 카다라슈에 이미 토르 수프라 토카막, 현재는 웨스트라고 불림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생폴레디랑스에 이미 원자력 문화와 이타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리카쇼는 반데오스와 같은 항구와 해안 접근성을 갖췄으며 이미 원자력 재처리 공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이터 과학자들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국제마을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3년에 참가국들은 이터 부지의 비용 분담 공식에 합의했습니다. 주최국은 전체 건설 비용의 48%라는 막대한 청구서를 떠안게 되었고 나머지 52%는 다른 파트너들끼리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예산을 기준으로 약 55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캐나다는 경쟁에서 탈락했습니다. 한편 유라톰은 단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의 이터 제정 및 조달 기여를 관리하는 기관. 현재는 퓨전4에너지 F4이라고 불리는 기관이 바르셀로나에 위치하고 스페인인이 초대 국장직에 우대받는다는 조건으로 경쟁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이터에 재가입했고 중국과 한국도 참여했습니다. 남은 두 후보지는 회원국들을 양분시켰습니다. 유라톰, 러시아, 중국은 프랑스를 지지했고 미국과 한국은 일본을 지지했습니다. 3대 3. 이제 이 교착 상태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침공을 지지했지만 프랑스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후보를 그렇게 굳건히 지지한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프랑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었다는데 동의합니다. 참여국들은 거의 2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두 개의 경쟁 프로젝트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2005년에 유럽과 일본의 외교관들이 브로드 어프로치 협정을 협상했습니다. 일본은 큰 양보를 받고 이틀의 프랑스 건설을 허락하며 유치 경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첫째, 일본이 부담해야 할 기여금은 전체 건설 비용의 단 10%로 정해졌지만 첨단 제조 계약의 20%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구 인력의 20%를 일본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라톰은 일본 내에 병행되는 핵융합 연구 허브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기존 일본 토카막인 JT-60SA의 업그레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래 상업용 원자로 재료 시험을 위한 국제 핵융합 재료 조사 시설 건설도 포함됩니다. 주요 장애물이 극복되자 7개국 이모였고 인도는 2005년 말 합류했습니다. 2006년 파리 엘리제 궁에서 공식적으로 이터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첫 삽을 뜨다. 불도저들이 2007년에 이터 부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약 42헥타르, 즉 10만 에이커가 넘는 부지에서 수백만 입방미터의 암석을 파내어 거대한 평평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설 건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내진 대책이었습니다. 이태는 핵시설이기 때문에 지진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토카막 복합 건물과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들어갈 만큼 큰 구덩이를 파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길이 130m, 폭 90m, 즉 425피트, 395피트 정도였습니다. 구덩이 바닥에는 건설자들이 493개의 내진 격리 기둥을 설치했습니다. 각각의 기둥 위에는 특수 고무와 강철로 된 받침대가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무거운 약 40만 톤에 달하는 전체 토카막 복합 건물이 이 받침대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토카막을 지면에서 분리해 집안이 움직여도 건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시설 건설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원자로를 건설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회원국들이 프랑스에 단순히 수표를 써서 보내는 대신 이터 협정에 따라 약 90%의 프로젝트 자금이 현물 기여로 충당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이틀에 특수 마이크로칩을 구입하라고 100만 달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그 마이크로칩을 제조해서 카다라슈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할까요? 서로 다른 문화, 언어, 시차를 고려해 호환성과 허용오차를 관리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2013년 이트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윌리엄 마디아가 이끈 독립적인 경영평가에서 혹독한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앙 집중식 리더십의 부재, 미흡한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이터와 회원국, 국내 기관, 그리고 부품을 제작하는 기업들 사이의 마찰과 책임 전가를 지적했습니다. 비용이 급증하며 내부 추정치는 200억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참여국들은 특히 미국이 점점 더 좌절했고 미국 의회는 탈퇴를 재차 위협했습니다. 다행히도 프랑스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위원회의 전 위원장이었던 베르나르 비고가 2015년에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그는 강력한 집행 권한을 이용해 경영구조를 완전히 개편하고 중앙팀을 관련 회원국 기관들과 더 잘 통합했으며 새로운 기준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그의 경영으로 이태가 붕괴 위기에서 구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롭고 향상된 경영 철학 덕분에 현물 지원 시스템이 실제로 꽤 멋진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크라이오스탯을 제작했습니다. 30m 곱하기 30m, 즉 100피트 곱하기 100피트 크기의 크라이오스탯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대 고진공 용기로 전체 원자로를 감싸 자석을 초저온으로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럽과 일본은 토로이달 필드 코일을 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D자형 초전도 자석은 각각 300톤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섭씨 영하 269적도 또는 화씨 영하 450족도까지 냉각되어야 합니다.
달의 어두운 면보다 더 차갑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캘리포니아의 제너럴 아토믹스는 중앙 솔레노이드 CS 이것은 토카막의 주요 유도 코일로 플라즈마 내에 전류를 흘려보내며 원자로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무려 43km, 즉 27마일에 달하는 니오본 주석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하며 5층 높이의 1000톤의 무게를 자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코일이 최대 1500만 암페어의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그 자기장은 항공모함도 물 밖으로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세상에 6모듈 중 5개가 이미 이탈에 설치됐습니다. 설치도 이터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모든 부품이 멋지고 어떤 것은 매우 차갑지만 이 부품들을 프랑스 남부까지 운반해야 합니다. 지중해 포스 시르메르 항구로 운송된 후에도 부품들은 카다라슈까지 100km, 즉 60마일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이태어 운송 경로를 만들기 위해 1억 유로가 넘는 돈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도로를 개조하고 다리를 보강하며 마을을 우회하는 우회로를 건설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다하 로지스틱스 컴퍼니와 계약해 자주식 모듈 운송 장비 SPMT로 매우 무거운 부품들을 건설 현장까지 운반했습니다. 이 장비들만으로도 공학적으로 경이롭습니다. 이 장비들은 완전 원격 조종 중장비 운송 차량으로 결합해 대형 산업 장비를 실을 맞춤형 플랫폼을 만듭니다. 2015년부터 이 거대한 SPMT들은 프랑스 시골을 누비며 800톤에 달하는 원자로 부품을 애벌레처럼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 시설 자체가 완공되었고 토카막을 조립하기 위한 거대한 오버헤드 크레인이 설치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선입니다. 2020년대 초반 내내 토카막 원자로의 조립이 계속 진행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부품들이 정기적으로 도착했습니다. 2022년 말과 2023년에 엔지니어들이 건설 중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진공용기 섹터에 용접된 베벨 조인트에서 치수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로의 큰 금속 조각들이 가장자리가 맞지 않아 잘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외경이 19,000m가 넘고 무게가 5,000톤이 넘는 토카막의 핵심 챔버인 진공용기는 한 번에 하나로 제작하기에는 너무 거대합니다. 전 세계 여러 공장에서 9섹터로 나눠 제작된 후 프랑스로 운송되었습니다. 모두 도착하자 엔지니어들은 부품들이 잘 맞춰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열 차폐막 냉각 파이프에서 응력 부식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ETA어는 자석 보호를 위해 은도금 열 차폐막을 사용합니다. 자석은 매우 차갑게, 플라즈마는 매우 뜨겁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폐막들은 초저온 헬륨 가스를 순환시키는 파이프로 덮여 있습니다. 건설 중 스트레스와 제조 화학 물질로 파이프에 미세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균열은 열 차폐막 실패로 자석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제조된 것이었고 엔지니어들이 이 부품들을 어떻게 수리할지 방법을 찾는 동안 토카막 조립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터는 2025년 예정된 버스트 플라즈마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홍보용 이벤트였습니다. 원자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잠시 저에너지 수소 플라즈마를 만들어 자석이 작동하고 진공용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적인 가치는 거의 없는 짧은 시연에 불과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이태는 이제 2단계를 완전히 건너뛰고 2034년에 연구 운영 SRO 시작을 기대하며 이어서 2035년에 실제 중수소 핵융합 운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부품이 포함된 완전한 토카막이 있습니다. 이 원자로는 시간이 지나 2039년 완전한 중수소, 3중수소 핵융합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탄은 새로운 기준 일정에 따라 토카막 내부 벽의 재질을 격렬한 플라즈마를 견딜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엔지니어들은 대암보다 가볍고 다루기 쉬운 베릴륨으로 원자로를 덮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릴륨은 플라즈마 가둠의 극한 환경에서 빠르게 침식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뜯어내고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처음부터 내부 벽을 텅스텐으로 덮을 예정입니다. 텅스텐은 모든 금속 중 녹는 점이 가장 높아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에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텅스텐은 베릴륨보다 무겁고 다루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텅스텐에 집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완공 시 이터 토카막은 833제곱미터, 약 3만 입방피트 플라즈마 용적을 가지며 이는 기존 토카막 중 최대 크기이고 현재 가장 큰 토카막보다 8배 큽니다. 이 토카막은 23,000톤으로 에펠탑 3개와 같으며 60메가뉴턴의 힘은 우주왕복선 이륙 추진력의 2배입니다. 거대한 플라즈마 용적에도 불구하고 진공 챔버엔 약 1g의 기체만 채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3.4, 3.5초의 가동 시간으로 이터는 중수소, 3중수소 핵융합을 통해 5억 와트의 열에너지를 생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5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 원자로는 플라즈마를 가열하기 위해 단 50메가와트의 열입력만 필요하면서 500메가와트의 열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공학적으로 이는 이터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10배를 생산해 Q 개수가 10임을 뜻합니다. 하지만 널리 오해되고 있는 점은 이것이 단지 과학적인 Q 개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플라즈마에 들어가는 열과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열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석 냉각, 진공 펌프 작동, 대형 시설 조명 유지에 드는 막대한 전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터얼은 원자로 가동에 약 300메가와트 전력이 듭니다. 게다가 증기 터빈을 돌리기 위해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업용 발전소들은 효율이 35%를 거의 넘지 못합니다. 즉 이터에서 생성된 500메가와트 중 실제로 약 175메가와트만 생산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실제 전기 생산 측면에서 이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혼란과 함정입니다. 이터는 적시설로 전력 생산이나 전력망 공급 목적이 아닙니다. 증기 터빈도 없고 설령 원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설치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이터는 미래 상업용 발전소의 필수적인 개념들을 과학공학적으로 검증하는 시험장 역할을 하며 3중 수소 자급자족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수소 동위원소가 워낙 희귀하고 비싸 엔지니어들은 리튬으로 덮인 시험 블랭킷 모듈 TBM 벽 조각을 설치하려 합니다. 중성자가 플라즈마에서 튀어나와 리튬 원자와 충돌하면 리튬 원자액이 3중 수소와 헬륨으로 분열되어 원자로 내부에서 바로 3중 수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터를 플라즈마를 안정화해 핵융합 반응이 자체적으로 열을 유지하도록 목표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전력 요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이터 구방사는 챔버에서 인간이 작업할 수 없어 토카막 유지 보수를 위한 첨단 로봇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실용적인 후속 계획, 즉 데모 또는 시범 발전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터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은 단일 원자로를 만드는 대신 카다라쇼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국에서 자체 데모 시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EU 데모, 한국의 K 데모, 그리고 일본의 JA 데모가 이미 설계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데모 시제품은 이터 같은 핵융합 원자로를 증기 터빈에 연결해 전력을 생산해 전력망에 공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터처럼 펄스 방식이 아닌 연속 플라즈마 운전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연료 순환을 완전 폐쇄형으로 유지하고 외부 공급 없이 100% 자체 트리튬 연료를 생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데모 장치의 공학적 이득률이 이를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소비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데모는 이터, 데이터와 공학적 통찰에 의존해 대부분 국가는 2030년대 후반에 설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즉, 건설은 2040년대에나 시작될 것이고 실제 에너지 생산은 빨라도 2050년대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터는 역사상 최대 국제 과학 협력이지만 휴대폰 충전조차 할 전기도 생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터가 수십억 달러와 최첨단 과학 전문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기 드문 수준의 외교적, 정치적 협력이 필요한 놀라운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터는 이미 핵융합 과학에 큰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터팀이 수행하는 연구는 전 세계적인 경쟁이 시작된 지 100년 만에 마침내 인류에게 핵융합 발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